엄마가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어버린 척을 하셨습니다. 월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요양원 면회실에서 저는 엄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라지만 아직 저를 못 알아보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를 모르는 척하고 계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면회 시간 끝났어요.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겨우 10분밖에 안 됐는데요. 규정이에요. 보호자님. 요양보호사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딸아, 살려줘. 저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인 어머니가 혼자 문자를 보내신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살려달라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밤중에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는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님, 밤에는 면회 안 돼요. 제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연락 왔어요. 당직자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이사항 없는데요. 어머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당장 제 어머니 보여주세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직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밤중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시잖아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원장은 문자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거 아시죠? 환청, 환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문자도 아마 잘못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세요. 제 이름도 아세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내일 낮에 면회 오세요. 지금은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깨우면 안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요양원 앞 주차장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어머니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 안기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엄마한테 뭐 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들으면 안 돼. 누가요? 누가 들으면 안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셌습니다. 잠깐만요. 제 어머니가 지금 우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가 있으세요.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보호자님이 오시면 더 불안정해지세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15년 경력이에요. 제가 알츠하이머 환자를 몇 명이나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 말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시든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동이세요? 원장님, 제 어머니가 지금 살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원장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요즘 다른 어르신들과 마찰이 좀 있으세요. 무슨 마찰이요? 치매 증상 때문에 다른 분 물건을 가져가신다거나 밤에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강하게 제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머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죠. 강하게 제지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원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님, 여기가 월 400만 원 받는 프리미엄 시설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계세요.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른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퇴소할게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러시려면 3개월 전에 통보하셨어야죠. 계약서에 있잖아요. 지금 나가시려면 3개월치 위약금 내셔야 해요. 1200만 원이요?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1200만 원. 제가 1년을 굶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원장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어머니 상태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보다 좋은 데 없어요. 원장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요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겉으로는 화려하고 깔끔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말을 못하시니까요. 치매가 있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또 헛소리하네. 할아버지가 망상이 심하셔. 이 한마디면 모든 학대가 정당화됩니다. 저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작 제 어머니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제 어머니를 제 손으로 구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1200만 원의 위약금도 없었고 법적 지식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건 단 하나. 15년 동안 쌓아온 요양보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딸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거대한 요양 시스템과 싸운 1년간의 기록입니다. 그 싸움에서 제가 사용한 무기는 폭력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요양원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모님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월 200만 원을 내든 400만 원을 내든 심지어 600만 원짜리 최고급 요양원이라 해도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으면, 정보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존엄성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제 어머니의 존엄성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40분 동안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눈물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딸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15년 경력 요양보호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내부의 문제를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CCTV는 복도와 거실만 비춥니다. 개인방, 화장실, 식당 구석은 모두 사각지대입니다. 학대는 항상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어르신들은 대부분 치매가 있어서 증언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증언을 하셔도 할머니가 또 헛소리하네라는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묻힙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는 것.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전명 잠입. 목표 어머니가 계신 그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취업한다. 내부에서 직접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보호자임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다행히 보호자로 등록된 이름은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금 다니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지원하자. 일주일 후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요양원 바로 어머니가 계신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부원장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경력이 15년이나 되시네요. 저희가 딱 필요로 하던 분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부원장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 요양원을 그만두셨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서요. 여기는 집에서 가까워서 지원했습니다. 부원장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2층 담당으로 배치하겠습니다. 2층. 바로 어머니가 계신 층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곧 어머니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어머니를 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면 어쩌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2층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저는 정 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정 선생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일 처음이시죠? 제가 인수인계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는 정 선생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201호, 202호, 203호. 어머니는 207호에 계셨습니다. 정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2층에는 총 20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요양 등급은 대부분 2등급이고 몇 분은 1등급이세요. 20분이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 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이요? 20분을 둘이서 돌봐요? 정 선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정 기준이 3대 1이니까 20분이면 최소 7명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늘 이래요. 인건비 아끼려고. 그럼 식사는요? 20분 식사를 2명이 다 도와드려요? 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당 10분씩 배정돼요. 10분 안에 식사 다 시켜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 분 차례가 밀려요. 10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식사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한 입 한 입 떠먹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0분이라니. 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여기가 월급이 좀 세요. 다른 데보다 50만 원 더 줘요. 그래서 다들 참고 다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살이 빠지는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15kg이나 빠지신 거구나. 드디어 207호 앞에 섰습니다. 정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일어나셔야죠. 방 안에는 2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창가 침대에, 한 분은 문 쪽 침대에. 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 선생이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인사드려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지만 모르는 척 하세요. 어머니는 제 눈을 한참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김할머니세요. 알츠하이머 초기고요. 거동은 가능하신데 식사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선생이 나가고 잠깐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구하러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엄마를 여기서 구해내겠다고. 첫 출근 그날 저는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20명의 어르신을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정 선생과 저 둘이서 20명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 명당 10분. 타이머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히 10분씩 배분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어르신께 죽을 떠드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입을 벌리셨습니다. 한 숟가락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아직 삼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정 선생이 속삭였습니다. 박 선생, 너무 느려요. 다음 숟가락 넣으세요. 아직 안 삼키셨는데요. 입에 넣어드리세요. 그럼 삼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 선생은 자기가 담당한 할아버지께 이미 다음 숟가락을 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씹고 계셨는데 다음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억지로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셨습니다. 콜록콜록. 정 선생은 할아버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삼키세요. 천천히 삼키라고 하면서 빨리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분 후 첫 번째 어르신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기보다는 강제로 끝낸 것이었습니다. 그릇에는 아직 죽이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정 선생이 그릇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부르시죠? 다 드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 배고파. 하지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해서 무서워. 저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죽을 떴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머니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저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정 선생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선생, 너무 느려요. 시간 없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드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다음 분이 못 드셔요. 빨리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눈빛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은 참아요. 제가 곧 바꿀게요. 10분 후 어머니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릇에는 죽이 3분의 1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배가 고프신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릇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분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총 소요 시간 3시간 20분. 한 명당 정확히 10분씩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이게 월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요양원의 실체였습니다. 화려한 로비, 깔끔한 시설, 친절한 미소. 모두 거칠애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공장 라인처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어르신들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의 손목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멍은 뭐예요? 정 선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밤에 배회하시잖아요.
그래서 침대 난간에 묶어요. 묶어요? 네, 억제대 사용해요. 안 그러면 낙상 사고 나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억제대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보호자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사용한다고요? 정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선생, 여기가 처음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야간 근무자가 딱 한 명이에요. 20분을 혼자 봐야 해요. 만약 어르신이 배회하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억제대 쓰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들은 알아요? 정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야간에는 CCTV도 잘 안 보니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도 억제대에 묶이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야간 근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207호 김 할머니도 억제대 사용하세요? 야간 근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밤 쓰죠. 그 할머니 배회 증상 있어요. 어머니는 배회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편의를 위해 어르신들을 침대에 묶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식사 시간 부족 10분씩 강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 인력 부족 법정 기준 위반 20명을 2명이 케어. 억제대 남용 보호자 동의 없이 매일 밤 사용. CCTV 사각지대 개인 방 화장실, 식당 구석은 모두 비춤. 이것이 제가 3일 동안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휴대폰 음성 녹음 기능을 이용해 내부 대화를 녹취한다. 둘째, 몰래 사진을 찍어 억제대 사용과 멍든 어르신들을 기록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이 요양원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기록을 확인한다.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정 선생과 다른 직원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10분 안에 끝내세요. 할머니, 빨리 드세요. 시간 없어요. 야간에는 다 묶어놔요. 안 그러면 일 못해요. 이 모든 대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휴가를 가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은 고마워했습니다. 박 선생 고마워요. 야간 수당 많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챕터 2로 이어집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노 챕터 2 각성과 반격 마이너스 정보라는 무기. 밤 10시.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잠드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방을 돌며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01호, 202호, 203호.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207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어머니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양쪽 손목이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억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목을 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억제대를 풀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증거 확보. 그리고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엄마 구할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억제대를 다시 묶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이래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박 선생 뭐 하세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신음하셔서 확인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원장은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제대 확인 잘하세요. 풀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은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다시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총 7개 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20명 중 14명이 억제대에 묶여 계셨습니다. 모두 손목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야간 근무. 20명 중 14명 억제대 사용 확인. 보호자 동의서 없음.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부 내부 고발 준비. 다음 날 저는 퇴근 후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공개 항목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모든 요양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클릭.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시설 정보, 인력 배치 현황, 행정처분 이력. 저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인력 배치 현황. 요양보호사 8명 법정 기준 15명. 간호사 2명 법정 기준 3명. 물리치료사 0명 법정 기준 1명.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저는 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2022년 3월 인력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2023년 7월 급식 위생 문제로 경고 조치. 2024년 1월 어르신 낙상 사고 은폐 의혹으로 조사 중.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요양원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기는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조사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577-1389 국번 없이. 저는 이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방법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 학대 피해 노인의 인적사항. 학대 행위자의 정보. 학대 내용 및 증거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신고자 정보 익명 가능. 저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진 억제대 사용, 손목 자국, 어르신들의 수척한 모습. 녹음 직원들의 대화 10분 안에 끝내라, 다 묶어놔라. 증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인력 기준 위반 기록.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신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고하면 조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은 누가 신고했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신고할 수 있을까? 3부 완벽한 계획. 저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어머니 퇴소 준비. 신고 전에 어머니를 먼저 퇴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즉시 퇴소하려면 위약금 1,2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1,20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7조 3항. 요양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는 위약금 없이 즉시 퇴소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계약 위반을 입증하면 위약금 없이 퇴소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대체 시설 알아보기. 어머니를 퇴소시킨 후 어디로 모실까? 저는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우수 요양기관 찾기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지역, 요양 등급, 시설 유형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여러 요양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 평가 등급, 이용 후기.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효사랑 요양원. 평가 등급 어등급. 인력 배치 법정 기준의 150% 충족. 월 이용료 180만 원, 400만 원보다 훨씬 저렴. 위치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더 좋고 더 저렴하고 더 가까운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입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어르신 요양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2등급입니다. 아, 그러시면 지금 자리가 있어요.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에 오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곳이 준비되었습니다. 3단계 내부 고발.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공식 신고. 하지만 저는 신중했습니다. 단순히 학대당했어요 라고 신고하면 약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명확한 위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내용.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위반 신체적 학대 억제대 무단 사용.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미달 법정 기준의 53%만 충족. 노인복지법 제39조 22 위반 급식 의무 소홀 10분 강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호자 동의 없이 억제대 사용. 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습니다. 사진 47장, 녹음 파일 1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캡처 화면 5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부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신고하기 전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야간 근무였고 원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일 엄마 여기서 나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제가 준비했어요. 엄마 모실 더 좋은 곳 찾았어요. 거기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아, 고마워.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가 짐이 돼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악몽 끝날 거예요. 제가 끝낼 거예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엄마의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퇴소하려고 해요. 요양원에 와주세요. 언니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여기 문제가 많아요. 어머니가 학대받고 계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학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 한 달에 400만 원씩 내는 곳인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지금 오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원장은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USB를 꺼내 원장 책상에 놓았습니다. 원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여기 있는 사진들, 녹음 파일들 모두 이 요양원에서 일어난 학대 증거예요. 원장은 USB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서 7조 3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는 위약금 없이 즉시 퇴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원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오늘 퇴소합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은요? 위약금 없어요. 저분이 계약 위반했으니까. 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법정 기준의 53%만 충족. 억제대 무단 사용. 보호자 동의 없이 14명 어르신을 매일 밤 묶어놓음. 급식 의무 소홀.
10분 강제 식사로 인한 영양 부족. 더 말씀드릴까요? 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전화해서 즉시 조사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용히 퇴소 처리해 주시든지. 선택하세요. 원장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퇴소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낸 돈은요? 저는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비용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퇴소 서류 처리해 주세요. 30분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니? 네, 엄마. 진짜 나가요.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 선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여기 오래 다니지 마세요. 곧 큰일 날 거예요. 정 선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따뜻하다. 네, 엄마.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새로운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효사랑 요양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파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시죠? 네. 원장은 어머니께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원장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어머니는 원장의 따뜻한 눈빛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원장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식당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식당에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천천히 정성껏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드리고 어르신이 씹으시는 동안 기다리고 다 삼키신 후에 다음 숟가락.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식사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어르신마다 속도가 다르시니까요. 빠른 분은 20분, 느린 분은 1시간 걸리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법정 기준의 150%를 유지해요. 어르신 3분당 요양보호사 1.5명 정도 배치돼요. 그럼 야간에는요? 야간에도 어르신 10분당 요양보호사 1명씩 배치돼요. 억제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센서 매트를 깔아서 어르신이 움직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용료가 월 180만 원이라는 것.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요양원보다 220만 원이나 저렴한데 훨씬 더 좋았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시설보다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요. 그게 진짜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프리미엄이에요. 어머니 방도 안내받았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룸메이트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셨는데 밝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답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좋아. 여기는 따뜻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신 후 저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공식 신고. 저는 집에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이라는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학대인가요? 첫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매일 밤 14명의 어르신을 억제대로 묶어놓습니다. 둘째, 방임입니다.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급식 의무 소홀입니다. 10분 강제 식사로 인해 어르신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사진 47장, 녹음 파일 12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인력 기준 위반 기록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고자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그 요양원의 전 직원이고 동시에 피해 어르신 중 한 분의 가족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모든 증거 파일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제목 프리미엄 실버타운 노인 학대 신고 긴급 조사 요청. 내용에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피해 어르신 명단, 그리고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은 노인보호 전문 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3일 후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불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고자분도 동행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팀과 함께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사팀은 총 5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1명, 경찰관 1명, 그리고 법률 전문가 1명. 우리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원장이 우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하러 오신 겁니까? 조사팀장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여기는 프리미엄 시설이에요. 조사팀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조사팀은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각 방을 돌며 어르신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가 어르신들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자국이 있네요. 이거 억제대 자국 맞죠? 원장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르신들이 배회하셔서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받으셨나요?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팀은 식당도 확인했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에게 급하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 분당 식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양보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10분 정도요. 조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필요한데요.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팀은 인력 배치 현황도 확인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2층에 어르신이 몇 분 계시죠? 20명입니다. 요양보호사는요? 2명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법정 기준은 3대 1이니까 최소 7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2명이면 법정 기준의 28%밖에 안 됩니다. 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방, 모든 어르신,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팀장이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2구 신체적 학대, 제39조 22 급식 의무 소홀, 장기요양기관 운영기준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운영 정지 조치하겠습니다. 원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 요양원은 공식적으로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월 400만 원 프리미엄 요양원 알고 보니 학대 현장. 운영 정지. 기사에는 억제대 사용, 인력 부족, 급식 의무 소홀 등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구했습니다. 운영 정지 후 20명의 어르신들은 모두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 선생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눈을 떴어요. 이제 제대로 된 요양원으로 이직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요, 정 선생님. 앞으로는 어르신들을 진짜로 잘 모셔주세요. 네, 그럴게요.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어머니 자주 뵈러 가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요양원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체중이 8kg 늘었습니다. 53kg에서 61kg으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딸아 왔니? 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여기는 밥도 맛있고 선생님들도 친절해. 어머니는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정말로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껏 떠먹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유롭게 드시고 다 드신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할 대우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한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 쪽지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쪽지? 저는 지갑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건네주신 쪽지였습니다. 서툰 글씨로 제 이름과 나에게 용기를 내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쪽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한 달 후 정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커피 한잔 할까요? 저는 정 선생을 만났습니다. 정 선생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이제 제대로 된 요양원에서 일해요. 법정 기준 150% 충족하는 곳이요. 잘 됐네요. 정 선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괴로웠어요.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알아요. 저도 봤으니까요. 정 선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좀 더 많이 준다고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계속 다녔어요. 어르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정 선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정 선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박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정 선생님 덕분에 내부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 선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생각 없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수없이 많은 요양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경험을 나누세요. 다른 보호자들이 알아야 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지. 저는 정 선생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 시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편이었어요. 저희가 편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월 400만 원이면 당연히 잘 모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면회 가고 그것도 30분만 있다 왔어요. 시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진짜로 관심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증거들 보여주셨을 때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님이 억제대에 묶여 계셨다는 거, 제대로 밥도 못 드셨다는 거.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시어머님 뵈러 갈게요. 그리고 남편이랑 돌아가면서 갈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요양원 선택할 때 뭘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며느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똑같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첫째, 요양원 선택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기요양기관 정보 공개를 클릭하세요. 전국 모든 요양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이렇습니다. 인력 배치 현황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법정 기준만 딱 맞춘 곳은 피하세요. 최소 120% 이상 충족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평가 등급 어등급 이상인 곳을 선택하세요. 행정처분 이력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곳은 피하세요. 둘째, 입소 전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세요. 화려한 로비, 깨끗한 시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식사 시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께 얼마나 천천히 정성껏 식사를 도와드리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10분 안에 급하게 먹이고 있다면 그 요양원은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셋째, CCTV 위치를 확인하세요. 복도와 거실만 비추는 CCTV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방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식당 전체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호자용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넷째, 억제대 사용 규정을 물어보세요. 억제대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회 방지를 위해 매일 밤 사용한다고 하면 그 요양원은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다섯째, 입소 후에도 자주 면회 가세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가세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무작위로 가세요.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시간, 야간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방문해서 어떻게 돌보는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세요.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운이 있는지, 우울한지, 힘든지. 만약 부모님이 오지 마라고 하신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당장 가서 확인하세요. 일곱째,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긴급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계약 해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요양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어르신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보호자는 위약금 없이 즉시 퇴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억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항으로 위약금 없이 퇴소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월 400만 원짜리가 월 180만 원짜리보다 나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내용을 보세요. 인력 배치, 식사 시간, CCTV, 평가 등급. 이런 것들이 진짜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열째, 당신의 관심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가족이 무관심하면 어르신들은 방치됩니다. 반대로 평범한 요양원이라도 가족이 자주 찾아가고 관심을 가지면 어르신들은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요양원은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돌보는 곳입니다. 며느리는 제 설명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요양원을 봤습니다. 좋은 곳도 있었고 나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요양원과 나쁜 요양원의 차이는 시설이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차이는 철학입니다.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존엄한 인간으로 보는가. 그 철학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요양원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법정 기준만 딱 맞춥니다. 어르신들을 공장 라인처럼 처리합니다. 10분 식사 억제대 남용, CCTV 사각지대. 모든 것이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존엄한 인간으로 보는 요양원은 다릅니다.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합니다. 식사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억제대 대신 센서 매트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존엄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존엄성을 지키는 요양원이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려한 로비나 샹들리에에 돈을 쓰지 않고 인력과 급식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프리미엄은 인력이고 시간이고 존엄성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를 면회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산책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제 행복해.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가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일찍 엄마를 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고마워. 어머니는 벤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뭐예요, 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 나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의 어머니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7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분이 넘는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 방문하세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갑자기 가세요. 식사 시간에 맞춰 가세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어떻게 돌보는지. 셋째,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확인하세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상담하세요. 필요하면 요양원을 옮기세요.
당신의 행동이 부모님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넷째,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친구, 동료, 이웃,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섯째, 기억하세요. 요양원은 맡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곳입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프리미엄은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효사랑 요양원에 계십니다. 알츠하이머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십니다. 체중은 65kg까지 늘었고 매일 정원을 산책하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면회를 갑니다. 며느리도 일주일에 2번 갑니다. 큰아들도 한 달에 2번은 갑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컨설팅입니다. 요양원을 선택하려는 가족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함께 좋은 요양원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요양원을 고발하는 일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총 17개 요양원을 고발했고 그중 12개가 운영 정지나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어머니께 약속한 일입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도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지키는 것. 정보로 무장하세요. 사랑으로 행동하세요. 그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15년 경력 요양보호사 그리고 한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